또 한국이 이를 냈습니다. 처음엔 일부 모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한국 가루가 이제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가루 형태로 된 제품이라 마약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었는데 이젠 너무 맛있어서 다른 의미로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대형 발주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작 전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네요. 사실 저는 미혼모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처음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며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혼란이 앞섰던 그 순간 가장 먼저 아이의 아빠인 제이크에게 연락을 했었죠. 이 아이는 저와 그가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만나 임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제이크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고 이내 더듬거리는 말투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남겼어요. 저는 당연히 그도 저처럼 혼란스럽겠거니 생각했어요. 당연할 거라 생각했죠.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함께 기뻐하길 바랐지만 그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한참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빴으니까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제이크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2주가 넘어 제가 그에게 연락을 했죠. 하지만 그 연락에도 반응이 없었어요. 제가 연락을 한 다음 날 미안하고 아이는 지우자라는 말만 남기고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그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얘기는 최소한 얼굴은 보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저와 연락을 끊은 후 그는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삭제했고 직장도 퇴사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마치 계획된 도주처럼 철저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런 사람을 믿고 만나왔다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제이크에게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다른 도시에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공통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죠. 이중 생활을 하면서 저를 완벽하게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치밀했고 저는 그의 달콤한 말만 믿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그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진지한 태도와 결혼에 대한 약속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보냈던 시간, 미래를 그렸던 대화들, 심지어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다녔던 순간들까지 모두 계획된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의 배신은 단순한 이별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망친 그의 비겁함에 분노가 치밀었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두려움보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 더 큰 상처였어요. 하지만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당장 가게를 열 생각은 없었지만 카페를 열기 위해 그간 커피와 제빵을 배워왔거든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하기 힘들 거라 생각했기에 무리해서라도 빨리 가게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창업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아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임신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도 크더라고요. 매일 밤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 채용을 준비하면서도 입덧과 피로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견뎌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게를 오픈한 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게로 아이와 저 두 사람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가게 오픈하고 나서는 오픈빨인지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만족스럽다고 느꼈죠.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장사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정성스레 준비한 커피도 찾는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져갔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대출금 상환과 카드 대금을 걱정하며 밤마다 고민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게 운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지출만 늘어나는 현실이 버거웠죠. 새로운 메뉴 개발과 할인 이벤트로 상황을 타개해보려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임신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체력적인 부담도 더욱 커졌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도 걱정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가게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저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 비비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간 사업하느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가게에만 몰두했는데 누구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죠. 혼자서는 더 이상의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비비안을 만나면 이대로 가게를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비안을 만나러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비비안이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나오면서도 이대로 계속 가도 될지 고민이 깊어졌죠. 하지만 오랜만에 비비안을 만나는 날이니만큼 우울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어요. 작은 브런치 카페에서 비비안을 만났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낯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죠. 그런데 비비안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몰라보게 날씬해진 모습이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비안의 몸이 가벼워 보였고 얼굴도 한층 밝아 보였죠. 피부도 전보다 좋아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예전의 비비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 놀란 표정을 본 비비안은 여전한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모두 비밀의 가루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다이어트를 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해진 기분이 든다고 설명했죠. 비비안의 말에 따르면 단순히 체중이 줄어든 것보다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해요. 저는 답답하게 굴지 말고 얼른 말하라고 했습니다. 비비안의 건강한 변화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비비안은 활짝 웃으며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었죠. 한국에서 온 친구에게 미숫가루를 추천받아 마시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시작했지만 매일 아침 미숫가루를 마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컨디션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했죠. 무엇보다 포만감이 오래가서 불필요한 간식을 덜 먹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까지 되었다고 해요. 비비안은 특히 아침에 미숫가루 한 잔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더욱 활기차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게 도대체 뭐냐고 물었죠. 비비안은 곡물가루로 만든 한국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라고 설명했어요. 비비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도대체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숫가루가 뭔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이런 제 관심을 알아차린 비비안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며 직접 먹어볼래 하며 권했습니다. 처음 마시는 미숫가루였지만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고소한 곡물 향이 퍼지며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놀라움을 표현했더니 비비안은 미숫가루의 장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몸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식사 대용으로도 완벽하다고 했죠. 특히 비비안은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어요. 한 모금 더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문득 그동안 고민하던 가게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비비안에게 최근 가게가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았죠. 이야기를 듣던 비비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미숫가루를 가게 메뉴에 추가해보는 것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지만 비비안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비안은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미숫가루도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했죠. 특히 바쁜 직장인들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대로 가게를 접기에는 그간 투자 비용이 너무 아깝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그 뒤에 가게를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죠. 그리고 당장 그만두면 뾰족한 방법도 없긴 했어요. 비비안의 제안을 듣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게를 위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미숫가루 메뉴 추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이었죠. 하지만 비비안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미숫가루의 맛과 장점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비안은 제 고민하는 표정을 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효과를 보았다며 손님들도 분명 좋아할 거라고 격려했죠. 그 말에 힘을 얻어
저는 본격적으로 미숫가루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다양한 레시피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보면서 가게에 가장 잘 어울리는 미숫가루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인 맛은 물론 계절별로 어울리는 변형 메뉴도 구상했죠. 어느 정도 레시피가 잡혔고 드디어 시험 판매를 시작했을 때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많은 손님들이 고소하고 맛있다며 호평했고 우유와 섞었을 때의 부드러운 맛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완벽하다는 평가도 이어졌죠. 계속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미숫가루를 정식 메뉴에 추가한 후 가게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죠. 바쁜 아침을 보내는 직장인들은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 좋다고 했고 건강을 챙기는 손님들은 미숫가루의 풍부한 영양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음료로 시작했지만 손님들이 자주 찾으면서 미숫가루 메뉴를 더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우유나 두유와 섞어 고소한 맛을 살리거나 꿀과 견과류를 더해 영양을 보강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을지 고민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과정이 즐거웠죠. 손님들은 무엇보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음료라는 데에 가장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SNS에 한국 음료라고 올린 글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숫가루는 이제 가게의 대표 음료로 자리 잡았어요. 다른 메뉴보다 재주문율이 높았고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미카는 매일 바쁜 출근길에 들러 미숫가루를 주문하게 되었죠. 처음엔 호기심에 마셔봤다고 했지만 이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찾는다고 했어요. 이거 없으면 자긴 못 산다고까지 얘기했죠. 미국 시리얼이나 빵보다 훨씬 간단하고 영양가가 풍부하다며 이 메뉴를 팔아줘서 고맙다고까지 했어요. 그 전엔 아침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았는데 미숫가루 덕분에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한참 미카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 한국인 남자 손님이 얘기를 덧붙였어요. 미숫가루가 한국의 오랜 전통을 담고 있는 음식이라는 점을 소개해 주었죠. 그 남자 손님은 민혁 씨였는데 여기서 미숫가루를 본다는 게 너무 반가워서 자주 오게 된다며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혁 씨는 제가 만든 미숫가루는 한국에 비해 농도가 너무 묽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적절한 농도를 찾아주기도 했죠. 저는 그런 민혁 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팔고 있는 미숫가루와 최대한 비슷하게 팔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농도까지는 제가 알 수 없었는데 민혁 씨 덕에 더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러면서 매출도 점점 나아졌죠.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던 시기가 무색하게 이제는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가게가 점점 인기를 얻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근처에서 일본식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다카하시라는 사업가였죠. 그는 이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었고 일본 전통 디저트와 음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콘셉트의 가게라고 생각했지만 미숫가루가 인기를 끌자 다카하시는 경계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저의 가게를 더 많이 찾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음료를 출시했죠. 그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볶은 콩가루를 활용한 킨코 우유 쉐이크였어요. 다카하시는 이를 미숫가루보다 더 정통적인 일본 건강 음료라고 강조하며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미숫가루가 단순한 곡물가루 음료일 뿐이라며 오리지널 콩가루 음료는 일본의 킨코라고 주장했죠. 가게 앞에 새로운 간판을 걸고 일본 전통 건강 음료라는 타이틀을 붙여 홍보를 강화했어요. 원래 다카하시의 가게는 일본의 디저트들을 위주로 한 가게였는데 미숫가루가 건강음료로 인기를 얻자 따라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나 봐요. 킨코 쉐이크는 볶은 콩가루를 활용한 음료로 미숫가루와 유사한 점이 많았지만 단맛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었죠. 당이 높아 마냥 건강음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카하시는 이를 활용해 킨코 쉐이크의 맛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 손님들에게 어필했어요. 그의 전략은 빠르게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킨코 쉐이크가 미숫가루보다 더 맛있다며 관심을 보였고 기존의 일본 디저트를 좋아하던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음료를 찾기 시작했죠. 다카하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격 경쟁을 통해 미숫가루와의 차별점을 더 크게 만들려 했습니다. 킨코 쉐이크를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며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한 잔 가격이 미숫가루보다 훨씬 저렴했고 일부 손님들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킨코 쉐이크를 선택했어요. 저는 그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숫가루의 퀄리티를 맞추려면 아무 가루나 쓸 수 없었거든요. 제대로 된 재료를 사용하고 영양가를 고려한 미숫가루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가격을 낮출 수 없었죠. 가격 대신 품질과 진정성을 지키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물론 일부 손님들은 저렴한 킨코 쉐이크를 마셔보고 킨코 쉐이크가 단맛이 강하지만 미숫가루만큼 깊고 부드러운 맛은 없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그런 손님들에게 미숫가루의 제조 방식을 설명하고 제대로 된 재료가 주는 고소한 풍미를 직접 느껴보시라고 얘기했죠. 이 차이를 느끼고 있는 일부 손님들은 비싸더라도 제 가게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직 그 손님들이 있었기에 저는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다카하시는 그 일부 손님들조차 전부 자기 가게로 뺏어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인터넷상에서 미숫가루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익명의 블로그에는 미숫가루에서 이물질 검출 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미숫가루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당시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알고 봤더니 다카하시가 일부러 조작된 글을 올렸던 거죠. 문제는 이러한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했어요. 손님들은 가게에 오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몇은 미숫가루가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려 했고 일부는 그냥 발길을 돌리기도 했죠. 처음에는 가벼운 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급감했어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가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황이 악화될수록 불안감은 커졌고 잘못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같은 문장을 복사해 붙여넣은 듯한 댓글들, 특정 블로그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오는 게시글들이 반복적으로 보였어요. 그때 단골 손님인 민혁 씨가 뭔가 이상하다며 이 사태의 배후를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씨는 원래 SNS 마케팅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여러 정보망을 통해 조사를 시작했고 부정적인 글을 올린 블로그들의 패턴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특정 아이디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계정들은 과거에 다카하시의 가게를 홍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민혁 씨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증거를 모았죠. 그리고는 블로거들과 연락해 불법적인 정황을 발견했어요. 블로거들을 추적하며 그들이 받은 금전적인 대가를 알아냈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다카하시 측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이었죠. 민혁 씨는 이걸 역으로 커뮤니티에 알리자고 제안했어요. 허위 소문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품질에 대한 증명과 함께 킨코 쉐이크의 성분까지 같이 공개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혁 씨는 영상을 만들어 우리 미숫가루가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가게에서 제공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보자고 제안했고 저는 전적으로 민혁 씨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민혁 씨는 블로거들의 불법적인 정황을 정리했고 저는 직접 미숫가루의 품질을 증명하기로 했죠. 믿을 수 있는 성분 분석 기관의 검사를 의뢰했고 미숫가루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어요. 그리고 킨코 쉐이크의 원재료가 매우 저렴해서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있는 쪽은 다카하시 쪽이라는 것도 밝혔죠.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온라인에 알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민혁 씨가 공개한 자료에는 가짜 리뷰를 작성한 블로거들의 목록과 그들이 받은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론은 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다카하시는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그의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그의 조작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다카하시의 가게를 찾던 고객들도 등을 돌렸죠. 반면 저의 가게는 점점 신뢰를 회복했고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미숫가루를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민혁 씨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미숫가루를 알려보자고 했죠. 사실 저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는 다시는 다카하시 같은 사람이 미숫가루를 넘보지 못하게 제대로 브랜딩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미숫가루를 좋아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냐고 물었고, 민혁 씨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추억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혁 씨의 부모님은 늘 바쁜 분들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느라 어린 민혁 씨를 돌볼 시간이 없으셨고, 그래서 할머니가 민혁 씨를 키우게 되었죠. 특히 여름방학이면 민혁 씨는 온전히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더운 여름날이면 어김없이 미숫가루를 타주셨다고 합니다. 시원한 물에 미숫가루를 넣고 정성스레 저어가며 만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죠. 할머니는 미숫가루를 타실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민혁 씨는 그때마다 할머니가 타주시는 미숫가루를 마시며 더위를 식혔다고 했습니다. 방과 후 학원을 다녀와 지쳐 있을 때도, 친구들과 놀다가 땀범벅이 되어 돌아왔을 때도 할머니의 미숫가루 한 잔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고 했죠. 특히 할머니가 타주시는 미숫가루에는 늘 얼음이 동동 떠 있었고, 가끔은 작은 과일 조각도 넣어주셨다고 해요. 공부하느라 지칠 때면 할머니는 미숫가루와 함께 작은 간식거리도 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드신 떡을, 때로는 동네 빵집에서 사오신 단팥빵을 내어주시며 민혁 씨를 격려하셨죠. 그렇게 할머니는 부모님 대신 민혁 씨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민혁 씨는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결국 민혁 씨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큰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맡아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할머니의 임종은 지키지 못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한국 휴가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즈음 할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다고 했죠. 할머니는 늘 다니시던 길을 평소처럼 건너고 계셨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그대로 할머니를 치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하셨고, 민혁 씨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최대한 빠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을 때는 이미 장례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혁 씨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다고 했죠. 할머니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어린 시절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고,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해요. 장례식장에서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일하는 손주 자랑을 어찌나 많이 하셨던지, 조문을 오시는 분들마다 민혁 씨를 알아보고는 두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죠. 특히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할머니께서 얼마나 자주 손주 자랑을 하셨는지 들려주셨다고 해요. 미국에서 성공한 우리 손주가 곧 휴가를 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고, 이제는 할머니가 손주 회사 가서 구경도 하겠다고 자랑하시던 게 바로 엊그제 같았다고 했습니다. 약국 원장님은 할머니께서 감기약을 타러 오실 때마다 손주 이야기로 약국이 떠나갈 것 같았다며, 그렇게 기다리시던 손주를 만나지 못하고 가시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민혁 씨는 그제서야 할머니께서 얼마나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깊이 깨달았다고 해요. 시차가 달라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약속했던 첫 휴가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함께 마셨던 맛이 자꾸 떠올랐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가게의 미숫가루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일까 지금도 여전히 그 시절 할머니가 타주시던 미숫가루 맛이 그립다고 했죠. 특히 더운 여름날 에어컨 바람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일할 때면 할머니의 미숫가루가 더욱 생각난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저의 가게를 발견하고 미숫가루를 주문했을 때 그 첫 모금에서 할머니의 미숫가루 맛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확히 같은 맛은 아니었지만 그 고소하고 시원한 맛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 주었다고 했죠. 그때부터 민혁 씨는 저의 가게를 자주 찾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민혁 씨에게 미숫가루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이자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죠. 지금은 성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할머니가 타주시던 미숫가루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킹코 쉐이크 사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발 벗고 나서고 싶었다고 했고 이 미숫가루를 더 지켜서 발전시키고 싶다고 얘기했죠. 민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미숫가루가 가진 특별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자 그리운 이의 사랑을 담고 있는 매개체였죠. 저는 그제서야 민혁 씨가 이 일에 왜 이렇게 진심이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민혁 씨는 한국의 미숫가루가 단순한 과거의 음식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슈퍼푸드라는 점을 부각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단순히 홍보 포스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플루언서들에게 미숫가루 음료를 제공하고 체험 후기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유명한 푸드 블로거들과 협업했죠. 진짜 원조는 이거다 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홍보하면서 미숫가루의 전통성과 고유한 맛을 부각시켰어요. 이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혁 씨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미숫가루를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벤트 정보를 널리 퍼뜨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직접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미숫가루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공원, 지하철역 근처, 헬스장 앞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시음 행사를 진행했죠. 이벤트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거리에서 무료 시식을 하자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람들도 한 모금 마신 후 감탄하며 더 많은 정보를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숫가루를 시음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이벤트의 입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특히 헬스 트레이너, 요가 강사, 영양사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숫가루를 맛본 후 최고의 단백질 쉐이크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기 시작했죠. 무료 시식 이벤트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가게 앞은 점점 길게 줄이 늘어났고 준비한 미숫가루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잔 더 마시고 싶어하며 메뉴를 확인했고 곧장 구매로 이어졌죠. SNS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시식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미숫가루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벤트 후 가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미숫가루가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느끼기 시작했죠. 카페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때 위기를 맞았던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고 미숫가루는 가게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죠. 손님들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미숫가루가 가진 깊은 역사와 건강한 매력을 즐기기 위해 찾아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카페를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았죠. 하지만 미숫가루와 함께 성장해온 가게를 지켜가면서 저는 더욱 강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때 저를 떠났던 남자친구가 카페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죠. 가게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카페 손님처럼 들어와 미숫가루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옛날엔 자기가 미쳤던 것 같다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죠.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며 아이는 자기가 키우며 내조를 잘하겠다면서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차마 말도 안 나왔어요. 그때 마침 민혁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직감한 듯 단호한 태도로 남자친구를 제지했죠. 제가 겪었던 힘든 시간들, 홀로 카페를 일으키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과정을 이야기하며 이제 와서 성공했다고 돌아오는 게 무슨 태도냐며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끼어드냐고 오히려 소리를 크게 쳤죠. 그러자 민혁 씨는 제 남자친구라며 이제껏 옆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놀란 건 저였죠. 민혁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민혁 씨의 단호한 태도와 제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카페를 떠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민혁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닌 제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죠. 가게 운영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제 삶 전반에 걸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어느새 그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민혁 씨 부모님이 아이도 있는 저를 어떻게 받아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혁 씨가 주는 안정감이 제게 너무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민혁 씨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소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디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맨날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우간다의 한 학교에서 아프리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금과 허준의 대사까지 술술 읊는 아프리카 친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산드라라고 합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에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영광이에요. 저는 한국으로부터 받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우간다 사람들도 한국에 빚진 게 굉장히 많아서 꼭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우간다라는 나라에 대해 아실까 싶어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우간다는 전체 인구의 78%가 30세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에 하나이며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흥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한류는 사실 BTS가 유명해지기 이전부터 우간다 곳곳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BTS 이전엔 뭐가 유명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우간다에서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었어요. 큰 마을에는 한국 드라마를 녹화해서 빌려주는 테이프 가게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간간히 휴대폰이 있는 친구도 있고 TV가 있는 곳도 옛날보단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테이프를 볼 수 있는 집은 꽤 부잣집이었습니다. 마을에 거의 없긴 했었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테이프 한번 빌리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잘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한 번 볼 때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돌려보는 데다 녹화된 드라마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라느니 본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때 저희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는 단연 대장금이에요. 그 드라마를 보고 홍시를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친구들 사이에서는 홍시가 어떤 맛일까 진짜 궁금하다며 홍시 맛을 추측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홍시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몰캉한 식감에 달달하고 맛있다는데 진짜인가요? 또 허준도 정말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봤었을 때만 해도 이미 한국에선 옛날 드라마라고 했었지만 한국에서는 오래된 드라마일지라도 저희에겐 너무 새롭고 재밌기만 했어요. 그때 한국에는 침을 놓는 의술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허준이 침을 놓자마자 아픈 사람도 금세 낫는 걸 보고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드라마를 한번 봤다 하면 다음 날은 모두 침을 놓는 장면을 따라하며 노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튼 휴대폰이 없었던 그때 당시에는 늘 모여서 친구 집으로 가서 테이프로 한국 드라마를 봤었는데 TV가 있었던 유일한 제 친구가 알리였어요. 알리의 집은 진짜 부자였거든요. 알리의 집 TV가 LG에서 만든 TV였는데 아프리카에서 LG에서 만든 가전이 있으면 무조건 부잣집이라고 불렸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알리 집의 TV가 LG에서 만든 거라 정말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나요. 알리는 알리의 아버지 농사가 그야말로 대박이 나서 벼락부자가 된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농사를 따로 배웠는데 우간다에서는 간혹 농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알리 아버지가 부자가 된 비결은 바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 내막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우간다의 대통령인 요웨리 무세비니는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엄청나게 존경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책도 서가에 보관하고 있고 늘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가장 먼저 한국에 가서 한국 입장에서는 첫 국내 정상회담을 우간다와 하기도 했을 정도로 요웨리 무세비니 대통령은 한국의 여러 정책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세비니 대통령이 늘 연설을 할 때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곤 해요. 한국은 1950년대만 해도 국제적인 원조가 필수인 나라였잖아요. 무려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해방을 맞이했지만 또다시 분단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 국토가 정말 피폐해졌었죠. 그때 당시 한국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으며 국제기구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국민들의 삶은 어려웠다는 걸 모두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랬던 한국이 말도 안 되게 성장했잖아요. 무세비니 대통령은 한국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정부와 국민의 나라를 위한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낸 엄청난 성과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정부만 잘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근면성실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다들 새벽같이 일어나 농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 작물을 가꾸면서 지금의 한국에 이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전방에서 최첨단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기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같은 발전은 절대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우간다도 나중에 최첨단 기술 개발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농업산업부터 열심히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을 정말 강조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순방하기 이전인 2009년에 이미 시범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대통령 순방 즈음과 맞물려 새마을 센터까지 지어졌어요. 그때 알리의 아버지가 젊었던 시절 알리의 아버지는 새마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업 기술을 전수받으셨어요. 당시 이루어진 지구촌 새마을 운동은 한국에서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그대로 저개발국의 맞춤형 새마을 지도자를 키우고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었어요. 우간다의 경우에는 2009년 2개 마을에서 새마을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1년에는 15개 마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보고 새마을 운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한 마을이 2023년에는 360개로 늘었어요. 2018년 부아물라미라라는 마을에서 30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새마을 금고도 1만 2천여 명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급성장하면서 현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금융을 경험시켜주기도 했죠. 이런 새마을 운동은 열악한 마을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매일 2km를 이동해야만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물이나 저수지를 찾아 파이프를 연결해서 식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큰 통을 갖고 걸어다니며 물을 찾았던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젠 마을 한가운데서 쉽게 물을 뜰 수 있다니 정말 편리했었죠. 환경이 달라지니 사람들의 근로 의욕도 샘솟았습니다. 사실 우간다의 특히 열악한 지역은 마을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연히 도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외부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의 소득도 적어서 먹을 게 부족한 것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근로 의욕도 다들 없거든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도로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마을 환경을 정비해주기도 하며 여러 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우간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덕분에 만성적인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알리 아버지는 그때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셨습니다. 아무튼 그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학비를 지원받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는 간혹 저의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우간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았으면 더 많은 발전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은 정부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어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의 세상이 바뀌고 내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은 바뀌었지만 한동안 목표는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정하질 못했거든요. 그러던 제게 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고,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코리아데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코리아데이는 한국 자원봉사자 학생들과 일부 우간다 친구들이 준비해서 다 같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코리아데이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행사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보통 한국인 봉사자인 지혜가 코리아데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데 지혜가 준비해온 드라마 퀴즈를 먼저 맞추면서 시작해요.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모두들 진짜 어려운 문제들도 척척 맞추는데 너무 신기할 정도였어요. 사실 이 드라마 퀴즈를 할 땐 한국인 봉사자 친구들도 같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한국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도 정답을 맞추지 못했어요. 한 번은 지혜가 퀴즈를 냈는데 너무 쉬워서 우간다 친구들이 일부러 맞추지 않고 한국 친구들에게 기회를 준 적이 있거든요. 한국 친구들은 어릴 때 본 것 같은데 라며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을 하는데도 엉뚱한 대답만 내놓아서 저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겨우겨우 힌트를 주고 나서야 한국인 친구가 가까스로 정답을 맞췄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드라마 퀴즈가 끝나면 드라마 속에 나왔던 한국어를 지혜가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지곤 해요. 저희는 워낙 많이 들어서 어렴풋이 발음과 뜻을 따라하지만 지혜가 정확한 발음과 의미를 한 번 더 알려주곤 하거든요. 친구들은 다들 한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당연히 우리 우간다 친구들은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친절함과 따뜻함에 고마움을 느끼는 편이기도 하고 우리도 언젠가 한국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거든요. 한국은 저희의 롤모델이나 희망 같은 나라니까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지혜와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이 저는 정말 즐거워요. 그때 알려준 문장들을 다음 코리아데이 때까지 연습하기도 하고 직접 공책에 써보기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문장들을 달달 외우거든요. 사실 아주 기초적인 기본 회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이 코리아데이 때 좋아하는 시간은 K게임 시간이에요. 처음 줄다리기를 경험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에게 줄다리기를 배우고 나서 우간다 친구들과 한국 친구들 간의 줄다리기 대결을 했거든요. 뭔진 몰랐지만 어쨌든 숫자도 많고 덩치 큰 친구들도 많아 100% 우간다 팀이 이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힘이 세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왠지 한국 친구들이 의기양양하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은 절대 못 이긴다며 저희를 도발하는데 다들 승부욕에 활활 불타올랐어요. 심지어는 내기로 오늘 행사 뒷정리를 진 팀이 다 하자고 했죠. 내기까지 걸린 판에 저희는 절대 질 수 없었습니다. 원래라면 당연히 같이 뒷정리를 하는 게 맞고 사실 그렇게 크게 힘든 일도 아니지만 내기라고 하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절대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 뭔지 아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 생각하고는 각자 줄을 잡고 게임을 시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숫자도 많고 힘센 친구들이 많은 저희 쪽으로 기우나 싶었는데 한참 동안 서로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이나 싶더니 순식간에 한두 명씩 넘어지면서 한국 친구들 쪽으로 우르르 밀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경기를 패배하고 저희는 모두들 황당해했어요. 누가 봐도 우리가 이길 상황인데 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간다 친구들은 우리가 처음 해봐서 잘 몰랐다며
연습 게임으로 치고 한 번 더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국 친구들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좋다고 했죠. 우간다 친구들은 모두 심기일전하고 이번엔 진짜 미끄러지면 안 된다며 서로 신신당부하고서는 다시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또 한국 친구들이 이긴 거예요.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이겼냐고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지혜는 줄다리기는 힘이 다가 아니라 요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낮추고 줄을 당기는 사람들 간의 호흡이 맞아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게임에 진 우간다 친구들은 뒷정리를 우리가 다 해야겠다며 주섬주섬 정리하고 있는데 한국 친구들은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음 약한 한국 친구들은 같이 하면 빨리 끝나고 좋다며 도와주더라고요. 덕분에 정말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지혜에게 한국에선 줄다리기를 언제 하냐고 물어봤고 지혜는 한국 줄다리기는 옛날 농사를 하던 시절부터 그해 수확을 예측하기 위해 마을의 양쪽에서 경기를 했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많은데 한국의 줄다리기 의식과 게임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며 한국 줄다리기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할 때는 마냥 재밌었지만 사진으로 본 한국의 줄다리기 전통 행사 장면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엄청 큰 줄을 사용하더라고요. 이렇게 코리아데이 때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도 더욱 가까워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코리아데이 자원봉사를 할 친구들을 구한다고 했고 저도 선뜻 지원했죠. 그달 코리아데이 행사 때 준비하는 한국문화 행사는 태권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태권도를 가르쳐줄 태권도 자원봉사자도 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코리아데이를 한참 앞둔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앞에서 큰 싸움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은 정말 사이가 좋은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죠. 엄마가 아빠에게 엄청 뭐라고 하시는 듯 했어요. 게다가 동생이 엉엉 우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일을 들은 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의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는 이 지경으로 아팠으면 일을 안 가고 좀 쉬어야지. 그게 뭐라고 이렇게 일했냐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우리 가족 먹고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며 하루 일 안 하면 돈이 얼만데 쉬냐고 대답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아빠가 일하시면서 다리를 다치셨는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매일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발이 너무 부어 발을 디딜 수도 없는 지경이라고 하셨죠. 당장 내일 일을 못하는 걸 넘어서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걱정스러웠습니다. 근처에 치료를 받을 만한 곳은 걸어서 2시간은 가야 했는데 아빠의 다리로는 절대 갈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형편의 차를 빌릴 수도 없었어요. 저는 내일 학교에 가지 않고 일단 근처 병원에 혼자라도 한번 가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간 아빠가 아픈 다리로 계속 일을 가셨던 것도 정말 속상했어요.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아픈 다리를 버텨오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아빠가 아파서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도 잠이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모두 속상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옆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간단히 열이 나거나 배탈이 났을 땐 학교에서 봉사자 친구들을 통해 약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런 큰 병이 걸린 적은 처음이라 아빠가 죽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웠어요. 걸으면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사람들이 죽는 것도 꽤 많이 봤기 때문이었죠. 아빠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쩌지 걱정스러웠어요. 뙤약볕 아래 2시간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아빠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옆 마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갔고 저는 아빠의 증상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자 의사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직접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가 도저히 여기까지 걸어올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의사는 자기도 어떻게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며 당장 여기 병원을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약을 줄 테니 이거라도 가져가라며 통증을 가라앉혀 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제발 우리 집에 가달라고 울고 싶었지만 이 병원에서 위태로운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약만 받아들고는 다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서 저를 꼭 안아주시고는 약이 잘 들을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말라며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가 속상했습니다. 아빠는 딸이 가져다 준 약 덕분에 금세 나을 것 같다며 아픈 와중에도 웃어 보이셨어요. 아빠의 발은 어제보다 더 많이 부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 가자 저를 본 지혜가 어제 왜 안 왔냐고 얘기했고 저는 집에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듯 무슨 일이냐고 따뜻하게 물어봐 주었어요. 저는 지혜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지혜는 제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했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요. 저는 이미 이렇게 우리 마을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말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지혜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2, 3일 정도 약을 더 드셨지만 큰 차도는 없었어요. 진통제를 먹는 순간은 아픔이 어느 정도 잠잠했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계속 누워 지내시면서 점점 생계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었고 학교에 다닐 게 아니라 저라도 나가서 뭘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내일은 학교에 가지 말고 다른 일이라도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는데 저희 집 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보였어요. 구급차가 한 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집에 와 있는 건지 저는 깜짝 놀라 집에 들어갔고 집안에는 지혜와 한국 친구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지혜는 일단 얼른 병원부터 가보자며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아빠를 차에 태워 의료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차에 타면서 지혜는 그제서야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 얘기를 듣고 한국 친구들끼리 정말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장 한국에서 여기까지 지원되는 의료팀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른 마을에 한국인 의료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분들께 부탁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일손이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웠지만 저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혜와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빠도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셨죠. 그렇게 의료봉사 장소로 갈 수 있었고 한국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봐주셨어요. 이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버티셨냐며 인대가 다 끊어졌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수술 치료는 당장 여기서 하기 어려우니 보존 치료로 일단 해보자며 여기에서 한동안 지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빠는 제가 너무 오래 누워 있었다며 걸을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굶을지도 모른다며 빨리 일하러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빠 얘기를 듣는데 이 상황에서도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는 아니라며 제가 일하면 되니까 치료만 잘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선 어쨌든 나중에 오래오래 일하시려면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처음에 왔으면 금세 나았을 텐데 아픈 채로 너무 오래 방치해둔 게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최대한 건강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회복만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두고 친구들과 차를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오겠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차에 돌아가는데 지혜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아빠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모두 친구들 덕분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지혜는 생각해봤는데 하나 제안할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라도 좋다고 뭐든 부탁하라고 얘기했고 지혜의 말을 들은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치료하시는 동안 어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며 봉사팀 일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학교가 끝난 후 다른 마을의 도로 정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 봉사팀에서 생활비와 식료품을 지원해 줄 거라고 말이죠. 일은 무척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정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위해 내려보내준 천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지혜는 여기에 오기 전부터 미리 봉사팀과 다 얘기가 된 내용이라고 했어요. 분명 아버지가 아파서 며칠간 누워 계셨으니 생활비가 부족할 테고
병원 치료에 전념하지 못할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자 팀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봤자 어떻게 벌 수 있겠어요. 아마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도 우리 가족 하루 먹을지도 안 되게 뻔했지만 그거라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친구들이 이런 제 사정까지 헤아려서 생활비까지 도와준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이렇게 받은 도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줘야겠다고 말이죠. 저희 우간다에는 의료시설이 정말 열악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 조금이라도 우간다 사람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게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아빠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자 마음의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앉아서 가만히 공부만 하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후에는 봉사팀 친구들과 함께 옆 마을 도로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삽을 들고 길을 내는 일이라 몸은 고됐지만 이런 제 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빠를 찾아 병원에 갔는데 아빠는 붓기가 거의 다 가라앉아 있으셨고 재활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치료를 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빠의 퇴원일이 되었고 아빠가 퇴원하는 다음 날 지혜와 일부 봉사팀 친구들이 한국으로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너무 아쉽고 슬펐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한국어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주었어요. 그간 감사한 마음을 담기에는 편지지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죠. 지혜는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에 공부하러 올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남수단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한국에서 의사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간 아프리카 친구들이 있다고 말이죠. 제게도 꼭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 만나자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렇게 지혜가 돌아간 후 저는 지혜를 한국에서 만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은 제게 가족을 지켜주고 꿈을 만들어준 나라예요. 저도 꼭 제가 받은 도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산드라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처음 얘기만 듣고서는 아프리카에서 한류에 푹 빠진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산드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올 땐 울컥하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가족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우리 한국처럼 산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의사가 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산드라에게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만 오늘의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